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온갖 욕을 먹어가며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고 경영이 정상화되자 이 사회가 가장 먼저 자른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놀랍게도 이 장면은 2500년 전 아테네와 로마에서 이미 상연된 적 있는 고전 레퍼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대군에게서 아테네를 구해낸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켈트족에게 잿더미가 된 로마를 되살린 카밀루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국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 조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구국의 영웅과 토사구팽. 조국을 구하고도 추방당한 두 사내에 비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잔인한 이야기의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왜 영웅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정작 영웅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를 미련 없이 폐기하는 걸까요? 일부. 영웅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권력의 속성입니다. 동양에는 이 현상을 정확히 요약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좋은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이죠. 사냥이 끝나는 순간 사냥개는 자산에서 사료값 나가는 부채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기 1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전기작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위대한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한 쌍씩 짝지어 그들의 미덕과 치명적 결함을 나란히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곳곳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조국을 구한 영웅이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대중의 시기심 그리스어로 푸토노스의 표적이 되어 추방당한다는 것. 위기 때는 구세주, 평시에는 눈엣 가시. 오늘은 이 잔혹한 정치적 섭리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한 쌍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입니다. 먼저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의 제해권을 확립하고 살라미스해전에서 페르시아 대함대를 수장시킨 천재적 지략가이자 대중을 쥐락펴락한 선동가입니다. 다음은 마르쿠스 푸리우스 카밀루스. 갈리아에서 내려온 켈트족에게 점령당한 로마를 탈환하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해 제2의 건국자라는 칭호를 얻은 꼿꼿한 원칙주의자입니다. 한 명은 바다에서 한 명은 육지에서 조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개선문이 아니라 추방령이었습니다. 대중의 질투, 정적들의 모함, 그리고 망명과 죽음. 플루타르코스가 왜 굳이 이 둘을 나란히 세웠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2부. 바다의 장기판을 지배한 천재적 선동가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을 빠르게 훑겠습니다. 기원전 524년경 아테네의 프레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493년 아르콘에 당선되어 정치 전면에 등장했고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해전에서 인생 최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가 상승 곡선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불과 9년 뒤인 기원전 471년경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도편 추방에 붙여 아르고스로 내쫓아버립니다. 이후 반역 혐의 고발까지 뒤집어쓰고 쫓기던 그는 적국 페르시아로 망명했고 기원전 459년경 페르시아 땅 마그네시아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조국을 구한 영웅의 마지막 주소지가 적국의 영지였다는 것. 이보다 그의 인생을 잘 요약하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출발선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리코미다이는 무명에 가까웠고 어머니 아브로토노는 트라키아 혹은 카리아 출신 이방인이었죠. 귀족주의가 강고했던 아테네에서 그는 서자 취급을 받았고 사생아와 혼혈아들만 다니는 성문 밖 체육관 키노사르게스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대응이 걸작입니다. 특유의 매력과 계략으로 순수 혈통 귀족 자제들을 이 체육관으로 끌어들여 함께 운동하게 만든 겁니다. 신분 장벽을 없애달라고 호소한 게 아니라 적자와 서자의 구분선 자체를 흐려서 무력화해버린 거죠. 스승 무네시필로스에게 전수받은 것도 고상한 철학이나 수사학이 아니라 철저히 실용적인 정치 기술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평생 굴린 연료는 지독한 명예욕 필로티미아였습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밀티아데스가 영웅이 되자 그는 그의 전승 기념비가 내 잠을 깨운다며 밤잠을 설쳤다고 하죠. 남의 성공에 배가 아파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을 이토록 문학적으로 고백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의 진가는 위기에서 폭발합니다. 그는 일찌감치 아테네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직감하고 아르콘 시절부터 피레우스 항구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원전 483년 라우레이온 은광에서 막대한 수익이 터지자 시민들은 그 돈을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 국민 현금 살포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이웃 아이기나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그 돈으로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해냅니다. 이 배들이 없었다면 그리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대군이 밀려오자 델포이의 신탁이 내려옵니다. 나무 성벽만이 파괴되지 않고 너희를 구하리라. 보수파 원로들은 아크로폴리스 둘레에 진짜 나무 울타리를 치자고 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해석은 달랐죠. 나무 성벽은 우리의 전함이다. 그는 아테네를 통째로 비우고 바다로 나가자며 대중을 설득했고 마침 아크로폴리스 신전의 뱀이 곡물을 먹지 않고 사라지자 여신마저 이미 바다로 떠났다며 종교적 상징까지 여론전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전 직전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이 후퇴를 주장하며 연합 함대가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만수를 꺼내듭니다.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던 페르시아 출신 노예 시킨노스를 한밤중에 적진으로 몰래 보내 거짓 투항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스군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니 서둘러 좁은 해협을 봉쇄하십시오. 크세르크세스는 이 미끼를 덥석 물었고 페르시아 대함대는 비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기어들어 왔다가 기동력을 잃은 채 아테네 3단 노선의 충각에 괴멸당했습니다. 적국의 왕마저 장기판의 말로 부려먹은 이 압도적 승리는 철저히 테미스토클레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캐릭터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귀족들이 연회에서 우아하게 비파를 뜯으며 교양을 뽐낼 때 악기를 다룰 줄 몰라 조롱받던 그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는 비파를 조율할 줄은 모르나 작고 볼품없는 도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법은 안다. 기득권의 세련된 문화 자본 앞에서 주눅드는 대신 게임의 규칙을 실력의 영역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저는 골프도 와인도 모릅니다만 회사 키우는 법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자수성가형 승부사들의 원형이 2500년 전에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 천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훗날 투키디데스는 그를 학습이나 사전 지식 없이도 타고난 지성만으로 사태를 꿰뚫는 천재라고 극찬했지만 플루타르코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은 야심 그리고 탐욕. 그것이 플루타르코스가 지목한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권력에 도취된 그는 시민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같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입는 것을 지겨워하느냐? 은인이 은혜를 셀프 청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는 최고의 조언자라는 뜻의 아르테미스 아리스토블레의 신전을 자기 집 근처에 지어 스스로의 공로를 신격화했고 섬나라들을 돌며 뇌물을 갈취하고 사제를 불리는 비윤리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티데스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과의 알력도 극에 달했죠. 결국 기원전 471년 아테네 대중은 도편 추방으로 응답합니다. 본래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설계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조국을 구한 은인을 아르고스로 내쫓는 데 사용된 겁니다. 구국의 대가는 도자기 파편에 적힌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추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르고스에 머물던 그에게 이번엔 스파르타가 유력자 파우사니아스의 반역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스 전역에 사실상 수배령이 떨어진 셈이죠. 그는 에피로스의 아드메투스 왕을 거쳐 결국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적국 페르시아의 궁정으로 망명합니다. 살라미스의 학살자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앞에 목숨을 구걸하러 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의 혀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은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같습니다. 쫙 펼치면 그 안에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나지만 말아두면 형태가 일그러지고 숨겨집니다. 제가 그 무늬를 전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페르시아어를 배울 1년의 유예를 주십시오. 언어의 마술사다운 이 수사의 감복한 왕은 그에게 마그네시아를 비롯한 세 도시의 지배권을 하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밥은 없죠. 훗날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테네가 개입하자 페르시아 왕은 그에게 그리스 원정군의 지휘를 명령합니다.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청구서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신성한 제사를 올린 뒤 황소의 피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조국을 치지는 못한 남자. 그러나 조국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융통성과 교활함의 화신이었다면 플루타르코스가 그 옆자리에 앉힌 로마의 영웅은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3부 꼿꼿한 원칙주의와 로마의 구원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입니다. 카밀루스는 기원전 446년경 명문 귀족 프리우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키족과의 전투에서 허벅지에 창이 박힌 채로 적을 격퇴하며 영웅으로 떠올랐죠. 출발부터 흑수저 테미스토클레스와는 궤가 다릅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커리어 구조입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일반 집정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 비상사태에만 정권을 쥐는 독재관에 5번 임명됐고 개선식을 4번 치렀습니다. 기원전 396년 베이이 함락, 기원전 394년 팔레리이 포이전 승리, 그리고 기원전 391년 대중의 미움을 사 아르데아로 잦은 망명. 바로 이듬해인 기원전 390년 갈리아 켈트족의 로마 약탈과 극적인 탈환. 그리고 말년인 기원전 367년경에는 다시 독재관에 올라 평민 출신 집정관을 허용하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안 통과를 도와 귀족과 평민의 계급 갈등까지 봉합합니다. 평시에는 찾지도 않다가 나라에 불이 나야만 꺼내드는 남자. 로마 공화정의 비상소화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첫 대업은 베이였습니다. 로마 코앞에 버티고 선 에트루리아의 맹주. 지도에서 보시듯 이 도시를 꺾지 못하면 로마의 팽창 자체가 불가능한 지리적 요충지였죠. 문제는 로마가 이 도시를 무려 10년째 포위하고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반 호수에 물이 이유 없이 넘치고 로마 병사가 속임수로 붙잡아 온 투스카니 점쟁이가 신탁을 누설하는 등 흉흉한 징조가 이어지던 그때 독재관으로 임명된 카밀루스가 판을 바꿉니다. 그는 마투타 여신에게 승리를 서원한 뒤 성벽 밖에서는 거짓 공격으로 시선을 끌고 그 사이 성벽 아래로 갱도를 파고드는 공병 전술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갱도의 출구가 하필 베이의 윤호 신전 바닥이었습니다. 베이의 사제가 제물을 바치며 이 제물의 내장을 신께 바치는 자가 승리하리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로마군이 그 제물을 가로채 바쳤다는 거죠. 10년 전쟁의 결말치고는 지나치게 연극적이다 싶으시죠? 예, 후대의 각색이 짙게 의심되는 대목 맞습니다. 이 얘기는 4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베이 다음 상대는 팔레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밀루스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포위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팔레리의 한 교장이 한몫 잡을 생각으로 도시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매일 성벽 밖 산책에 데리고 나오다가 끝내 로마군 진영까지 유인해 카밀루스에게 인질로 바칩니다. 아이들만 쥐고 있으면 부모들이 알아서 항복할 테니 자기가 전쟁을 끝낸 1등 공신이 되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카밀루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고 수많은 불의와 폭력을 수반한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에게는 전쟁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그는 입에 신자의 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 묶은 뒤 아이들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고 교장을 때리며 성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팔레리의 시민들은 로마의 도덕성에 완전히 감복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창칼이 아니라 도덕적 우위가 성문을 연 겁니다. 노예를 밀파의 적을 속인 테미스토클레스와 적이 제 발로 갖다 바친 승리 카드조차 도리가 아니라며 돌려보낸 카밀루스. 플루타르코스가 왜 이 둘을 짝지었는지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 같던 카밀루스에게도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평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는 귀족적 오만함이었죠. 베이를 함락한 뒤 그는 로마 역사상 전례가 없던 개선식을 벌입니다. 4마리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에 입성한 겁니다. 문제는 로마인들에게 백마 전차란 유피테르나 아폴론 같은 신들에게만 허용된 상징이었다는 것. 요즘으로 치면 회사 살린 임원이 다음 날부터 회장 전용기를 타고 출근한 격입니다. 대중의 마음에 거부감과 혐오감이 싹 텄죠. 여기에 거대한 실책이 하나 더 얹힙니다. 그는 포위전 직전 아폴론 신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원해놓고 그걸 까맣게 잊었습니다. 뒤늦게 서원이 문제되자 병사들이 이미 나눠 가진 전리품을 도로 토해내게 만든 거죠. 받은 보너스를 소급 반납하게 된 병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민 호민관들은 그를 전리품 횡령, 구체적으로는 청동문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1만 5천 아세스 약 1,500 드라크마가 매겨집니다.
마침 두 아들을 병으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카밀루스는 이 굴욕적인 재판을 거부하고 아르데아로 잦은 망명을 택합니다. 성문을 나서며 그는 아킬레우스처럼 하늘을 향해 저주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이라면 조만간 로마인들이 나를 절실히 원하고 나의 부재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태의 재앙으로 응답받습니다. 기원전 390년. 카밀루스가 떠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브렌누스가 이끄는 켈트족, 그 중에서도 세노네스족이 남하해 알리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텅 빈 로마 시내로 진입한 켈트족은 카피톨리누스 언덕 하나만 남기고 도시 전체를 불태웠죠. 언덕 위에 고립된 로마인들은 식량이 바닥나자 결국 켈트족에게 황금 1000파운드를 바치고 물러나 달라 애원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황금의 무게를 재는 자리에서 켈트족이 저울추를 조작했고 로마의 호민관이 항의하자 브렌누스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무거운 대검을 저울 위에 쿵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바이 빅티스, 정복당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패배자에게는 저울의 공정함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다는 잔혹한 진리. 문명이 야만 앞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수도가 불타고 적의 저울 위에 국고를 쏟아부으며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 로마 역사에서 이보다 깊은 굴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추방당했던 카밀루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의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망명지에서 병력을 규합해둔 상태였지만 로마가 불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농성 중이던 합법적 통치기구가 정식 절차를 밟아 자신을 다시 독재관으로 임명했다는 전령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절차적 정당성부터 챙기다니 답답하십니까? 하지만 바로 이 꼿꼿함이 훗날 플루타르코스가 그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황금이 오가던 현장에 도착한 카밀루스는 저울 위에 황금을 쓸어버리며 브렌누스를 향해 외칩니다. 논 아우로 세드페로 레쿠페란다 에스트 파트리아. 조국은 황금이 아니라 오직 철로서 되찾아야 한다. 고지어 벌어진 시가전과 평원 전투에서 카밀루스는 켈트족을 완전히 괴멸시켰고 잿더미가 된 로마를 재건하며 제2의 로마 창업자라는 불멸의 칭호를 얻습니다. 브렌누스의 검이 저울을 짓눌렀다면 카밀루스의 검은 그 저울 자체를 엎어버린 겁니다. 완벽한 복수극이자 완벽한 영웅서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수박 겉핥기가 늘 강조하듯 고대의 기록은 절반은 역사고 절반은 프로파간다입니다. 4부. 후대 역사가들이 위조한 영웅서사 사료 검증의 시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인물의 도덕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수죠. 먼저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당대에 가장 가까웠던 헤로도토스는 그를 재치는 있으나 지극히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렸습니다. 특히 사제를 불리려 섬나라들을 협박해 뇌물을 뜯어낸 행적을 집요하게 부각하죠. 반면 투키디데스는 감정적, 도덕적 묘사를 걷어내고 그를 타고난 지성만으로 사태를 파악해내는 압도적 천재로 찬양하며 그의 역사적 역할을 옹호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두 시각을 융합해 조국을 구한 위대함은 인정하되 교육받지 못한 야심 탓에 타락한 인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카밀루스 쪽은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리비우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카밀루스가 황금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등장해 켈트족을 학살했다는 영웅서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앞선 시대의 폴리비오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켈트족은 황금 1000파운드를 무사히 챙긴 뒤 베네티족이 본국을 침공했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철수했다는 겁니다. 스트라보의 버전은 또 다릅니다. 켈트족이 황금을 들고 돌아가던 길에 카에레인들이 기습해 로마의 황금을 되찾아줬다는 거죠. 현대 학계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카밀루스의 극적인 구원서사는 수도가 짓밟히고 돈으로 평화를 구걸했던 국가적 흑역사를 세탁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후대 역사가들이 빚어낸 연대기적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요컨대 로마판 정신승리 서사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플루타르코스 본인의 채점표를 볼 차례입니다. 아쉽게도 이 한 쌍에 대한 정식 비교론 싱크리시스 챕터는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서사의 교차 참조와 모티프 분석을 통해 그의 의도를 복원해냈죠. 첫 번째 잣대는 야만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상대로 기만술과 뇌물 같은 이른바 그리스답지 않은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반면 카밀루스는 켈트족의 압도적 무력 앞에서도 꼼수 없이 로마의 정상적인 교전 수칙을 고집했죠. 두 번째 잣대는 망명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조국에 버림받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끝내 적국에 귀순하는 오디세우스식 생존수를 택했습니다. 반면 카밀루스는 자신을 쫓아낸 조국이 원망스러웠음에도 합법적 기구가 정식 절차로 자신을 다시 부를 때까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판정은 명확합니다. 업적은 동급, 도덕은 카밀루스의 승리. 테미스토클레스의 동력은 사적 명예욕에서 출발해 끝내 이기적 타락으로 귀결됐지만 카밀루스는 오만이라는 귀족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공화주의적 시민 미덕을 생애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2500년 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5부. 권력을 견제하고 영웅을 소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토사구팽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관료주의는 서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직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 대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친 해결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타트업의 도산 위기든 기업의 적자 전환이든 국가의 환란이든 마찬가지죠. 테미스토클레스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결단력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사라지고 시스템이 복구된 평시가 되면 사람들은 그 해결사의 권력을 거북해하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고강도 구조 조정으로 회사를 살려낸 CEO가 경영이 정상화되자마자 주주와 이사회의 손에 가장 먼저 퇴출당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칼잡이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불필요한 존재니까요. 두 번째 구조. 대중의 시기심 프토노스와 마음의 빚입니다. 아테네의 도편 추방은 본래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민주적 방어 장치였지만 점차 특정 개인의 위상이 커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대중의 시기심을 합법적으로 해소하는 배설구로 변질됐습니다. 너희는 왜 은혜 입는 것을 지겨워하느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항변이 전곡을 찌릅니다. 영웅은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에게 무언의 부채감을 씌우고 대중은 그 마음의 빚을 견디다 못해 아예 채권자를 제거해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 은인을 없애는 쪽이 심리적으로 싸게 먹히는 겁니다. 한국 시청자라면 테미스토클레스의 해전 서사에서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두 사람의 군사적 궤적은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해상 방어의 중요성을 미리 내다본 성견지명. 테미스토클레스가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했다면 이순신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준비했죠.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좁은 해협의 지형지물로 뒤집은 것도 같습니다. 살라미스 해협과 명량 해협. 적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까지 판박이입니다. 겪은 시련마저 닮았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과 대중의 질투에 시달렸듯 이순신 역시 절대 권력자 선조의 끊임없는 의심과 조정 대신들의 견제 속에서 백의종군이라는 모멸적 토사구팽을 견뎌야 했죠. 그런데 최후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순신은 끝내 자신을 버린 조국을 저버리지 않고 노량의 바다에서 목숨을 바쳐 군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조국에 대한 서운함을 안고 적국 페르시아의 녹을 먹었죠. 서구의 실용주의적 개인주의 정치관과 동아시아의 충 사상이 빚어낸 같은 운명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답안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들고 대중이 파괴합니다. 영웅은 뛰어난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해 스스로 몰락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카밀루스의 네 마리 백마처럼 테미스토클레스의 뇌물 갈취처럼요. 그러면 대중은 그 흠집을 침소봉대해 영웅을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평등을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만약 조직을 구하고도 억울하게 토사구팽당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경쟁사로 이직해 복수하는 테미스토클레스의 길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합법적으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카밀루스의 길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영웅을 미친 듯이 갈망하면서도 정작 영웅의 압도적인 위대함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부조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평행한 삶으로 찾아뵙겠습니다.